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어제 발표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불확실성으로 증권업이 특히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기대와 펀더멘털의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국면이 앞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밤을 글로벌 이슈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괴리 현상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실물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등하는 괴리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이는 향후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8.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 정부는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관료와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제3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대형 은행에 대한 규제인 이른바 볼커룰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은행들이 벤처 캐피털이나 이와 유사한 위험 자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뉴스와 함께 장 막판 은행주들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25,74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3,08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도 역시나 1% 이상 상승하면서 간밤에 다시 한번 만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만선이 깨지면서 계속해서 시장 약세 이어갔는데 나스닥 시장 다시 한번 17,000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 다시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지수 내린 만큼 IT 투톱 종목들이 모두 내렸는데 SK하이닉스는 84,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3% 넘게 급락했고 269,5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하락폭 1% 안팎이었습니다. 316,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어제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 일단 우선주 2% 넘게 내렸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어제 외국인들 매도 나오면서 3% 넘게 빠졌고 50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49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도 역시나 3% 가깝게 빠졌습니다. 삼성물산의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는데 1% 내리면서 11만 6천 원대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 헬스케어만이 어제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빨간불 나홀로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에서도 셀트리 헬스케어 큰 폭으로 사들였습니다. 이와 함께 1% 넘게 상승했고 11만 4,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상승 나오긴 했지만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3만 6,3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CJ는 2% 넘게 내렸습니다. 어제 11만 원대에서 거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 3% 넘게 빠졌습니다. 2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졌고 KMW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는 4%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3% 넘게 빠지면서 6만 8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재넥신과 같은 호재성 좀 뉴스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급락장 속에서도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 98,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 트레이딩도 만나보시죠. 네, 증시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은 가운데 비트코인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부터 함께 보시면 마이너스 1%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되고 있고 에메랄드 이더는 계속해서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4%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모두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어저께 이 증권세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짧고 강하게 얘기하시네요. 네. 시작부터 예. 지금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앵커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살살할까요? 좀 세게 말씀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제가 경제정책과 관련돼서 정부의 좀 비판적인 내용들을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또 비판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어제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내용들 특히 양도세를 이제 소액주주까지 과세한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는 봐주겠다. 비과세죠. 그러니까 그 이상부터는 20%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나 너가 3억 이상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돈 더 내야지. 한 25%는 내야지라고 하는 쪽으로 세제안이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중요한 게 이게 분리과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즉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 그러니까 즉 해외 주식이나 펀드나 관련된 투자,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모든 투자 상품에는 합쳐서 어떤 과세하겠다, 순이익이 나오면 과세하겠다라는 얘기지만 올해 발생한 손실이 나왔을 때 향후 3년간 이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겠다라는 쪽도 약간 유예 조건을 걸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통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이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정청구라고 하는 이거 세금 계산 잘못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요? 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제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023년부터는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4천만 원 수익이 났다. 요즘 장세 보면 40% 수익 나는 거 금방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4천만 원 수익이 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세금이 증권거래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5만 원 정도만 세금 내면 되는데 2023년 가게 되면은
4천만 원 수익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포함하게 되면 421만 원을 냅니다. 좀 뭔가 열받죠? 네, 왜 내가 번 돈을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라고 열받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몇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특히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이 양도세를 주식 거래에 관련돼서 부과하고 있다는 쪽에서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은 거래세는 없애야겠죠. 거래세 없애고 그냥 양도소득세로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증권거래세 쪽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 내죠. 15% 또 거기에 1.5%.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낮춰주긴 할 텐데 이 부분이 아마 만약에 없애지게 되면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농어촌 관련된 쪽의 표를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쪽에 대한 세원이 사라지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는 말 바꾸기라고 표현해야 될 텐데 한 며칠 전에는 또 양도세 없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관된 정책에 대해서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열받는 이런 표현도 죄송합니다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아마 주식 매매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측면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앵커님도 아시고 지금 서경 애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우연히 내가 돈이 있어서 투자했는데 와, 나 한 20%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주식 투자하려고 하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기사는 또 꼼꼼히 챙겨보면서 판단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쉽게 소득을 올렸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죠. 특히 직장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매매하실 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모바일로 환경이 돼 있고 있지만은 주식 한번 매매하려면 위에 부장님 눈치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 되면 얼른 화장실 뛰어가서 화장실에서 주문 낼 수도밖에 없는 이런 현실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내가 주식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노력을 좀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아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희망을 붕괴한다는 관점들, 즉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나도 꾸준히 벌어서 한번 내 현금 자산이 한 지금 뭐 5천만 원 있는데 주식으로 꾸준히 벌어서 2억, 3억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음 집을 넓혀갈 때 다음 부동산 살 때도 아파트를 늘려갈 때 한번 좀 보태겠다라고 하는 희망에 대해서도 자꾸 좀 정부가 여러 가지 압박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사다리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에 대해서 계속 어떤 압박이 좀 사다리를 걷어치고 있는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 중요한 팩트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솔직히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들로 통계를 보게 되면 많이 잡아봐야 어떤 주식 투자자의 한 상위 5% 정도가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나고 이 정도 과세를 할 대상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반대로 팩폭이라고 그러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가 주식 투자자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내서 양도세 과세 차익 대상이다라는 또 어떤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서 또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장세나 여러 가지 흐름들 또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거래 위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3년 갔을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조금 줄어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려 요인이 되겠죠.
게다가 또 브로커리지가 높은 증권주와 함께 중소형 증권사에는 상당히 악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봤을 때 내가 요즘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개설하고 저기도 개설하고 또 계좌를 분산시킨다는 관점 쪽에서 장기 투자는 이쪽 계좌로 또 단기 투자 매매는 이쪽 계좌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어떤 이제 통합돼서 어떤 세액을 계산할 때 지금 계좌가 많게 되면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로 몰아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그 혜택을 많이 주던 증권사보다 좀 더 시스템이 간결하고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대형사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가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대형 증권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증권주 쪽에는 거래대금 높은, 그래서 거래대금의 수혜를 받는 브로커리지가 높은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살짝 걱정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는 말씀드렸지만은 부담이 되는 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바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본 개념 자체가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떤 주된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이 소부장 산업전략 시즌2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전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소부장과 관련해서 좀 종목들 짚어봤는데 이전에 동진 세미캠과 ENF 테크놀로지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이더라고요. 대표님만 믿고 좀 시작을 되게도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즌2와 관련해서는 어떤 수혜 업종들 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테마주들 요즘 많고 그런데 그래도 가려서 매매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언급드렸는데, 제가 워낙 앵커님을 사랑하고요. 또 서경 애청자분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종목들을 그래도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 그나마 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일단 동진세미캠이나 ENF 테크놀로지, 일단 올랐어도 제가 보기에는 앞에 자리 숫자가 바뀌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여전히 앞으로 기회 요인들이 높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혹시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비중 계속 늘리셔가는 전략들 나쁘지 않다. 핵심 지금 소부장 쪽의 핵심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말씀드렸던 EUV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 FST와 SNS 테크가 있죠. 이 종목도 거의 FST는 오늘 거래 정지가 들어갈 정도로 급등했습니다만, 시장을 미리 좀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결과도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데 너무 포장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건 뭐가 필요하냐, 또 앞으로 그러면 어떤 종목이 있겠느냐라고 또 말씀하실까봐 또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소부장 관련된 쪽의 특징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가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지금 일본의 그 어떤 수출 규제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애국자 아닌가요? 네, 이런 쪽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언젠간 해야 되겠는데 미뤄왔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나라를 먹고 살렸던 산업들이 무너지겠다라는 어떤 필요성들이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대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됐는데 현실화가 되면서 관련된 회사들이 증설도 하고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박차가 가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이 신규로 건설되거나 R&D가 투자가 돼서 더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지금 같은 구조 쪽에서는 당연히 나온다라고 되면 어떤 앞으로에 대한 레벨업된 실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오늘 말씀드려야 될 종목도 최근 들어서 두 가지 종목이 눈에 띄는데 첫 번째가 오션 브릿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바다의 대교네요. 네, 일단 오션 브릿지라는 회사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반도체 팹 설비, 장비 둘 다 매출이 한 5대5 정도 되는데 지금 딱 맞죠. 장비 쪽 그리고
소재 쪽. 그러게 되면 소부장 중에서 소장이네요. 소장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 신규 소재 뭐 GH4, 뭐 사수소화 게르마늄 발음도 어렵습니다만 많이 쓰인답니다. 이 소재 관련된 쪽에 한 4가지, 5가지의 신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신규 특수가스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해서 연간 한 300억에서 500억 시장 규모까지 좀 더 들어온다라고 되면 당연히 국산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 실적도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2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7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분위기 확인되게 되면은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근데 시총이 지금 주가는 조금 쭉 움직여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1,800억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특히 소부장 쪽에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으로 시가총액 1조 가는 거는 이상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성과가 확인돼서 실적도 좋은데 아직 시총이 2천억도 안 된다. 당연히 메리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올라오는 주가에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눌림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 접근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반도체 쪽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OLED 쪽인데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응용 정비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문을 하던 회사인데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은 모두 다 대부분 보게 되면은 기존의 LCD 쪽에 적용을 받아서 실적 흐름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많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로 가속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와 함께 지금 APS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이 두 회사가 정부 국책과제 쪽으로 선정되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OLED 쪽에 HMM이라고 하는 OLED 소재 쪽에서 이제 일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90%가 넘는데 이를 도전하겠다라고 도전장을 내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에 OLED 분야 쪽의 국산화가 대체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쪽의 국산화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뭐 성과가 완전히 두드러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가시화 연말까지 해서 거의 가시화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의 변화라고 보시게 되면 기대감이 일단은 먼저 갔습니다만 확인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납품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연속으로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낮죠. 그런데 이런 오히려 낮은 기대감 쪽에서 뭔가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쪽이 주가에도 어떤 탄력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1분기 나온 실적과 함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는 가세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내년부터 실적이 점프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국산화 소재를 개발해서 나오는 부분들과 같이 맥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이 두 회사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대응하시면은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네, 또 몇 주 뒤에 보시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부장 시즌2와 관련해서는 오션브릿지 그리고 필옵틱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함께 메모를 해두시고 계속해서 추이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름 보너스다 이렇게 불리는 이 중간 배당이 올해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 좀 기회를 어떻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네, 저도 참 배당주 좋아하는데요. 이번에는 배당을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 관련된 쪽을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여름 보너스, 연말에는 또 연말 보너스, 그리고 또 지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가 배당률로 따지면 5%나 주네, 한 7% 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안 가니까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 배당주를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시각은 약간 가치주적인 성격 쪽에서 접근하면서 실적도 안정적이고 매년 이 정도 실적을 줬기 때문에 아마 1, 2년 뒤 계속 보유하다 보면은 혹시 모를 또 차익 매매 차익과 함께 배당은 꾸준히 받는다. 그러면은
나 참 괜찮은 투자를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잘 안 먹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업종과 섹터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아는 전통 제조업, 중후업체입니다. 그런 쪽이 많고요. 게다가 또 금융주가 다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시세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게 나온다는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금융주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저금리 기조에 대한 압박이나 아니면 정부의 규제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이 많고요. 특히 중후업종도 코로나19 사태로 대표적인 타격을 받았던 업종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빠르게 살아날 수 있을까는 계속 좀 지표를 확인하자 이런 분위기죠. 거기다가 또 올해는 실적 흐름들이 기존보다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배당 여력이 그대로 나올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게다가 지금 시장의 대세는 성장주입니다. 즉 바이오주 셀트리온이 저렇게 잘 가고 있고 그리고 뭐 바이오주가 대세고 그리고 나머지 언택트라고 하는 성장주가 오히려 저금리 기조에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투자 자금이 다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다 거기 있는 상황 쪽에서 나는 모두 다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거야. 나는 이쪽이 마음에 들어 라고 했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소외가 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배당으로 챙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약간 재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치죠. 사람이 지치는 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그냥 그런 쪽보다는 실적도 같이 가세가 되고 배당도 같이 주는 종목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종목 찾다 보니까 별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당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서 이를 챙기자라는 쪽으로는 보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래도 그나마 어떤 성장주에 대한 시각들 쪽으로 이어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대표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는 게 2차 전지, 뭐 수소차 이런 쪽이 당장 뭐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대한 탄력들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매매 기회를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배당주는 현금 여유가 좀 많으시고요. 좀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크게 권유를 해드리기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배당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은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IMF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4.9%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IMF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어떤 중국 안에서의 경제 전문가들과의 분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IMF는 2020년 수정 세계 경제 전망을 보고서를 내면서 올해 중국의 GDP 성장률을 1%로 좀 전망했습니다. 지난 4월에 1.2%에 비해서 0.2% 하향 조정한 부분인데요. IMF는 매월 4월 그리고 10월에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1월과 7월에는 수정치를 내놓는데요. 우선 분석 대상 30개국 가운데 역성장을 모면할 것으로 예상한 국가는 중국과 이집트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4월에 과 비교했을 때 3.6% 하락한 2%로 IMF는 좀 내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IMF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지역이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팬데믹의 확산과 또 봉쇄 전략의 효과, 또 경제 구조 변화 등에서 이 개별 경제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1분기 급격한 위축에서 회복 흐름을 타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 이 경기 부양 정책의 일부 뒷받침으로 1%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부분을 진단했습니다. 이 IMF는 내년 성장률의 경우 중국을 8.2%로 잡았고요. 이 IMF는 30개 모든 국가가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관측을 했는데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의 수치를 가장 높게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대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프랑스는 7.3%, 필리핀이 6.8%,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스페인, 영국 같은 경우는 각각 6.3% 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1%, 내년에는 3%로 좀 평가된 상황이고요. 우선 전례 없는 위기라고 좀 얘기하면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기도 극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진단을 했었고, 그러면서 신흥 개도국의 어떤 성장률을 마이너스 3% 내다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국을 제외하면은 성장률은 마이너스 5%로 2% 추가 하락한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우선 IMF는 신흥 개도국 2020 그리고 2021년 GDP 성장률 충격은 마이너스 2.8%로 선진국의 마이너스 1.8%를 웃돈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신흥 개도국에서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 하향 조정치는 마이너스 3.6%라고 좀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 같은 통계는 나왔는데,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 내부에서 보는 3%대 달성의 낙관론과는 이 괴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인민대 연구자들의 주축인 중국 거시경제 포럼에서 최근 보고서를 본다면 이 3% 안팎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는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지만 2분기 2.5%, 3분기는 6.5%, 4분기는 7.5%로 V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이고요. 앞서서 중국 정부의 어떤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이 얘기했던 얘기를 찾으면 이 3%를 예상을 했었고, 또 다른 연구원은 2.8%까지 각각 내다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중국의 5월 산업 생산은 긍정적 조짐을 좀 보였지만 이 소매와 투자는 여전히 약세라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베이징 농축산물 도매 시장에서 새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 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주의 디즈니랜드가 재개장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에서 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이 디즈니가 이 캘리포니아주의 디즈니랜드 재개장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 디즈니 성명을 통해서 이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 위치한 디즈니랜드와 또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의 영업 재개 일정을 연기한다라고 밝혔고요. 애초에 이 시설들은 7월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캘리포니아 당국이 재개장에서 이런 관련 지침을 7월 4일 이후에는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디즈니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디즈니는 지금 수천 명의 직원을 다시 일터로 불러 사업을 재시작하는 데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은 이 당국 허가가 내려올 때까지는 재개장을 연기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침이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재개장 날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부분은 덧붙였고요. 또 이제 노조 종이하에 이 재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노조와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바뀐 부분은 좀 계속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결론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만 명 가까이 좀 발생하면서 다시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상황이 심각한 곳으로 좀 꼽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캘리포니아 당국은 하루 사이 신규 감염자가 7,149명 발생했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우선 지금 코로나19 2차 파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디즈니랜드 재개장을 늦춰야 한다는 이 청원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도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요. 체인지라고 하는데 동의한 사람은 5만 명을 좀 넘겼고요. 이 디즈니는 7월 11일로 예정된 플로리다주 디즈니 월드 재개장 일정을 아직 변경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캘리포니아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우선 5,500명까지 신규 감염자를 보고했습니다. 디즈니는 이미 상하이와 홍콩 디즈니랜드 문을 열었는데,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 재개장을 좀 앞두고 있어서 어떤 미국 내에서의 이런 재개장에 대한 움직임은 좀 계속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일본 기업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 세계 최대 카메라 브랜드 중 하나였던 일본의 올림푸스가 84년 만에 카메라 사업 부문 매각에 나섰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변화가 현재 있는 상황입니까? 네, 우선 올림피우스는 굉장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세계 최대 카메라 브랜드 하나가 이 일본의 올림푸스입니다. 이 올림푸스는 이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지금의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밝혔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카메라가 따로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카메라 시장이 위축된 것이 사업을 적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림푸스는 지난 3년간 계속 적자를 지금 기록했는데 원래는 이 올림푸스는 현미경을 만들던 회사입니다. 1936년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제조했었고 당시 올림푸스가 처음 내놓은 이 세미 올림푸스 카메라는 일본인들의 한 달 평균 월급을 넘는 고가 품질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후에 올림푸스는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카메라 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중 하나가 됐습니다. 우선 지금 올림푸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각이 결정이 됐는데, 우선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올림푸스는 다른 현미경 제작이나 이 내시경과 같은 다른 과학과 또 의료 장비 제작에 주력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올림푸스는 이제 제이코 렌즈 같은 자사 브랜드가 일본 산업 파트너스의 신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사업 부분은 이제 매각 계약을 체결하러 하는 부분이 거의 다 목전에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때까지 매각 완료까지는 평소 다름 없이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진 촬영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림푸스의 카메라 사업 중단에는 좀 아쉬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이 금융위기를 전후로 큰 폭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부터 시장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보다 우선 우리나라가 후퇴폭을 더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봤을 때도 그동안 고성장을 주로 하던 제조업이 크게 부진해진 영향을 지금 가고 있고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 생산성 둔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2017년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이전이죠. 2002년과 2008년 대비해서 1.72% 하락했고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과 비교하면은 더 큰 폭으로 준화한 것입니다. 영국이 0.9% 플러스, 독일이 마이너스 0.76%, 미국이 마이너스 0.51%, 일본이 마이너스 0.57%보다도 이 둔화폭이 지금 크게 나타났고요. 이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어떤 위기를 전후로 6.3% 하락하면서 증가세를 끌어내린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ECD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2.03보다는 낙폭이 컸고요. 특히 제조업 중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주력 산업 위주로 생산성이 크게 부진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고, 이 전자부품과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 같은 이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의 이 연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위기 이후에 한 10.3%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이전에 노동 생산성 상승을 견인하던 주력 산업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이제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이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부진해진 영향도 있는데, 이 노동기업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위기를 전후로 4.6% 하락한 동안 대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더 큰 폭인 7.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간 대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경보기술 확산, 또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 효과가 금융위기 이후에 포화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생산성이 낮은 기업 퇴출이 원활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점도 이 노동 생산성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생산성 하위 30% 기업의 3년 후 퇴출률을 분석한 결과 위기 이전에는 55.4% 달했던 것이 위기 이후에는 5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5년 후에 퇴출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66%에서 61.1% 축소됐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진한 어떤 구조조정 탓에 이 신생기업의 선도기업의 생산성을 추격하는 이 생산성 수정 효과가 약해지면서 노동 생산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이고요. 위기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인 대기업과 주력 산업의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 투자 활성화, 또 ICT 업무 활용도 제고, 또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활용은 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런 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큰 비용 없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신기술을 습득하면서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워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와 전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고요. 여기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전라 내륙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의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제주도는 흐린 하늘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고요. 그 밖에 서울과 대전, 광주 28도, 강릉 29도로 역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흐리거나 비가 오다가 개겠고 낮 기온은 인천 24도, 춘천과 청주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까지는 흐리다가 낮에는 구름만 많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30도, 강릉 29도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종일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전주와 부산 28도, 제주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안쪽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중북부와 제주도에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